8번의 배당이소입니다. 일단 배당이소는 이제 그 소송이니까 이제 원고가 누구냐, 표가 누구냐 이제 그 문제인데, 교재에 보시면 이제 그 배당기일에 출석해서 채권자는 해야 되니까 그 출석한 채권자가 될 것이고, 이번에 물론 이제 채무자는 출석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한 사람 말합니다. 물론 피고는 이제 그 배당의 상대방인 채권자 또는 잉여금일 때는 채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 채무자가 이제 배당인수를 할 때는 그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고 있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 할 때는 배당인수를 하는 것이고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서는 청구이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채무자가 할 때, 채무자가 원고가 될 때는 이게 상대방이 어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졌을 때는 이때는 이제 청구이소라는 것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 이 정본에 있는 청구권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고 판결 정본이 아니고 뭐 임차인, 저당권자, 가압류권자, 임차인, 저당권자 등일 때는 원래 배당이소가 아니고 그때는 그 배당 이소를 해야 됩니다. 가압류권자한테는 그 배당 이소가 아니고 본안 소송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청구이소란 것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자에 대한 청구를 이제 부정하는 것을 해야 되니까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박스 밑에 채무자라는 것은 사실은 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는 그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자가 제공했을 테니까 이때 소유자 쪽에서 또 원고가 될 수 있겠죠. 2002년 판례는 이제 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배당의소에 대한 원고 문제에서 특히 그 제3자 소유 물건이 채무자 소유로 오인돼서 집행에 대해서 경매됐습니다. 그럼 원래 내 자전거인데 내 물건이 경매됐어. 그럴 때는 제3자로서는 배당의소의 원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배당의소 원고가 될 수는 없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해 나오지만 그 채무자의 배당에서는 여기 봤듯이 우리가 왼쪽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당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가로 안에 가압류권자에 대해서는 배당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자는 청구이소를 또 하고요. 또 똑같이 일주일 안에 집행정지라는 신청을 해서 집행정지 결정문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판례도 거기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서 청구이소가 아니고 배당이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라는 것들이 판례가 있죠. 그죠? 또 하나 더 볼까요? 밑에 있는 판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리가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면서 담보권에 기해서 배당 요구를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판결문을 받고 또 저당권을 갖고 둘 다 가진 경우죠. 근데 이 판결문을 가진 자가 우선 변제권을 주장합니다. 그때 그러면 이때는 배당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담보권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는 그 담보권에 대해서 배당에 관해서 우선 변제권에 미치는 그 피담 변제권의 전부와 범위 등을 다툴 때는 이때는 배당 이소를 하라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이 경우에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구 이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2011년 7월 판례인데요. 이거 주의해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판결문에 의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저당권 판결문도 갖고 예컨대 공정증서도 갖고 저당권도 확보한 사람이 이 사람이 경우죠. 이 사람이 경우인데 이 사람이 저당권에 대해서 배당 요구를 했다면 이런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는 저당권에 대한 배당 요구 즉 배당 요구한 대로 그 저당권에 대한 것이니까 우리가 그 배당 이소를 우리가 하라는 얘기입니다.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채무자에 대한 이의 신청입니다. 일단 그 채무자의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의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고, 제게 잉여금이 생기는 일은 불효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말하면 집행력이 있는 정보를 가지지 그 아니한 자의 채권자의 채권이나 그 부동산의 담보권자의 채권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완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배당을 실시를 그죠? 할 수 없으니까 그 유보를 하고요. 이의 신청을 한 채무자가 배당 이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따라서 배당기부터 일주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소제기 증명서를 갖다 냈을 때 그 배당에 대한 부분은 공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주일한 증명이 없이 일주일한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 이신청에 불구하고 배당은 그대로 진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2011년 5월달 판례도 집행력 있는 정보 집행권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서 이신청을 한 채무자가 그 배당기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 청구이소 제기하고 집행정지재판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집행법원은 당초에 배당표대로 우리가 배당을 실시하라는 것이 이제 이 판례의 교재죠, 그죠? 그 뒤에 걸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배당을 이렇게 배당을 시해야 되는데 배당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청구이소에서 채권자가 패소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그 당초 배당표와 달리 배당할 수 그 당초의 배당표대로 할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는 배당표를 경정하라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봤던 판례죠. 자, 채권자에 대한 이신청이고 그러니까 다번처럼 가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하는 그 배당 이의는 각하됩니다. 왜냐하면 가압류 채권자에 대해서는 배당액이 공탁이 되는 것이고 가압류 채권자가 이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 권한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가압류 채권자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은 채무자로서는 제소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소가라든지 또 제소 기간이라든지 일주일이죠. 그다음에 소재기 증명이 너무 중요하죠. 일주일 안에 이렇게 소장을 내고 그 소재기 증명서를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이 신청은 취한 걸로 간주한다는 조문이 있죠. 따라서 아까 봤던 판례가 나오고 있고요. 관할 법원은 이제 배당 이의소는 그 배당을 실시한 그 집행법원의 지방법원 관할이 되는 것이고 지방법원의 민사관할로서 전속 관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단독 판사에 속하지 않았을 때 합의비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여러 개의 배당 이의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때 한 개의 합의비에 관할할 때는 그 밖의 소를 함께 관할하는 거라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의한 사람과 상대방이 이의에 관해서 단독 판사의 재판을 받을 걸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특이하게도 이런 조문이 있죠. 합의비 관할에 속하는 사건도 단독 판사에 재판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고요. 소액입니다. 채권자가 이의소를 제기하는 때는 이 신청을 인용한 때, 즉 자기 배당이 증가된 때에 소액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배당 기일에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하거나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에 관해서 다른 방법으로 합의가 성립된 때는 우리가 배당표대로 확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소익이 없게 되고요. 배당 법원의 잘못으로 이해 대상이 된 부분까지 배당을 해버린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도 소액은 없게 됩니다. 물론 이제 배당에 잘못했을 때 나중에 부당의 문제 별개겠지만 4번에 채무자가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 순위만을 다투는 것은 그들의 채권 전액을 배당받지 않은 배당받는 한 채무자에게는 순위만 다퉜다는 것은 돈을 받지 않는 한도에서는 어떤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소익이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일단 소장 절차는 이제 소장을 제기하고 변론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채권자가 원고일 때는 청구 취지에 원래 배당표 기재된 것보다
배당을 더 받게 될 금액을 명시해라 것이 되고요. 또 두 번째, 원고가 배당이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 증명하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고요.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점까지 주장하고 증명해야 됩니다. 3번에 허위의 저당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 소송을 하면서 통정회의 표시를 취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인수로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정회의 표시는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고 또 가당채권을 임을 주장할 때도 그 원고가 다 가당채권이 나간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4번에 배당기일에 그 피고가 원고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이다.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치한주제인 경우 몇 가지가 있죠. 이신청한 사람은 배당이소에서 첫 번째 변론기일에 출석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출석을 하지 않았을 때 소치한주고요. 따라서 첫 번째 변론기일에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변론기일에 불출석을 하고 피고가 안 나왔습니다. 하여튼 그런 경우에 쌍방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취하가 간주되는 것이고 물론 그 배당소의 그 소의 취하를 간주하는 그 집행법 158조의 규정은 첫 변론 기일에 속에는 첫 변론 준비 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소의 변경. 배당이소에서 그 제소기간 내에 제기하지 않았다든가 기간 내 제소되었지만 제소에 대한 증명 개인의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가 부당이득이라는 반환 소송으로 또 할 수 있습니다. 즉 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따라서 여기에는 배당 수령권 존부라는 동일한 이익에 대한 청구 기초를 통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판례 아까 봤던 거, 그 배당의 소용에서 그 변론 준비 기일에 출석을 한 적이 있더라도 중요한 첫 번째 변론 기일에 불출석하면은 소를 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중요한 얘기고요. 판결의 효력은 이제 일단은 판결은 우리가 객관적 범위와 주관적 범위를 나눠보는데 일단 우리가 채권자가 제기한 오른쪽에 313페이지입니다. 채권자가 제기한 그 배당이소에서 권한 판결이 확정될 때는 이 신청이 있었던 그 배당액에 관해서 실체적 수령권에 있나 없냐에 대한 존부에 대한 그 수령권의 존부에 대한 그 기판력에 미칩니다. 따라서 배당 이소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 상대방에 대해서 그 본안 판결에 대해서 확정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또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소의 배당이소하고 그 전소에 있는 배당이소의 본안 판결에 그 판단된 배당 수령권 존부가 부당이득이냐라는 것을 판단할 때 성결 문제가 된다 했겠죠. 그죠? 따라서 당사자는 배당 수령권의 존부에 관해서 전소에 있는 배당이소의 본안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법원도 이에 따른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기판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2014년도 A하고 B 사이에 그죠? 배당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배당이소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컨대 B가 졌습니다. 패소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는 배당 수령권, 어떤 배당 수령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또 2015년에 이번에는 별도의 소송이 이제 요거에 대한 이것이 부당이득이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이 전소와 후소는 결국에는 똑같은 배당 수령권에 대한 그 판단을 이미 여기서 먼저 선결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후소에서 주문에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후소에서도 이 전서의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전서의 판단에서 A한테 있다고 하는데 후소에서 A한테 없다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기판력에 조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배당 요소와 후소에 있는 부당 요소 간에도 우리가 기판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관적으로 이제 우리가 채권자와 채권자끼리 하는 경우가 있고 채무자와 채권자끼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이런 얘기죠. A1, A2, A3는 다 뭐죠? 채권자군이에요. 채권자들이죠. 근데 여기서 B는 채무자입니다. 우리가 채무자가 A1에 대해서 승소하면요. 이 A1이 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이 이하지 않은 A2나 A3에도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A1과 A3 사이의 소송에서 A1이 졌습니다. 그러면 A1이 받을 돈 중에서 A3가 못 받았던 돈 1,000만 원에 대해, 거기서 이게 4천만 원 받았는데 이 1,000만 원을 못 받은 A3가 소송을 했어요. 그러면 A3는 이 1,000만 원에 대한 승소는 요 1,000만 원을 A3가 갖고 3천만 원은 그대로 A1이 받게 되죠. 따라서 채권자 간의 소송에서는 배당이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죠? 판결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채권자끼리는 이 A1과 A2끼리만 미치는 것이고 채무자가 소송했을 때는 A1, A2, A3 이렇게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채권자끼리의 소송의 경우에는 우리가 판결은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재배당이라는 것을 쓰게 되고, 그죠? 그러나 채무자가 했을 때는 A1뿐만 아니라 A2, A3도 미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추가 배당 절차로 간다기 때문에 이 판결이 이러한 채무자가 하는 소송에 대한 판결은 절대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고 채권자끼리 하는 소송은 상대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여기서는 주관적 범위입니다. 볼까요? 1항에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 요소의 판결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치고 그 밖에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즉 상대적 효력이고 채권자끼리의 재배당을 받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 요소에서는 채무자가 승소했을 때는 우리가 판결에서 이의신청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효력은 절대 효력이 있고 다른 채권자들한테도 추가 배당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판례 두 개 보였습니다. 자, 1번.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 요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걸로 인정되는 경우에 계정, 현재 다툼이 있다는 얘기죠. 다툼이 있는 그 배당 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하면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아까 B2처럼 다른 채권자의 채권은 참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비록 원고보다 선순위 채권자이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판례고, 이 판례가 결과적으로 아까 같이 재배당 문제고 상대오다. 그러나 그와 달리 2번처럼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 요소가 인용된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에 관해서 이의 신청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권을 바꾸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당이소에 대한 부당이득입니다. 일단 부당이득은 일단은 우리가 금정하는 판례 하나 볼까요? 우리가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고 배당받지 못한 자가 배당받았을 때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해서 이의 신청을 했느냐 또 배당 절차가 확정됐냐 관계없이 배당받지 못한 자가 배당을 받았던 자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한마디로 원인 없이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부정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제 1항처럼 아무리 우선 채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의 적법한 배당 요구를 안 해서 배당에서 제외됐다면은 그 사람은 비록 후순위자를 상대로도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없다. 한마디로 배당 요구권자는 어제 봤듯이 88조의 배당 요구권자가 제때 배당 요구 종료까지 배당 요구 안 했을 때는 나중에 부당이득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경매 신청권자가 그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 금액을 기재했다 스스로. 또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경매 신청 채권자가 그 채권의 일부만을 금액을 기재했을 때는 자기가 일부만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최종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특히 저당권이 이제 불법 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은 사실 경매 등기 전에 되었던 저당권자입니다. 그러면 경매 등기 전에 저당권자는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었는데, 불법 말소가 되고, 물론 회복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가로 안에 보듯이 이 사람은 배당 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실제로 배당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또 배당 요구가 필요한 배당 요구 채권자가 실체상 우선 변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서 배당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억울하더라도 후순위자한테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아예 할 수 없다. 길이 막힌다는 것이죠. 그죠? 네, 그런 건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4번에 그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당표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서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 배당의소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자가 아니고 또 다른 배당 요구 채권자가 받는 배당받을 목까지 배당받는 결과가 됐다면 추후에 다른 배당 요구 채권자가 배당이소의 승소 확정 판결에 따라서 받은 그 배당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응해야 되는 것이고요. 보통 이제 판결 주문의 방식은 세 가지가 주는데 거기 사건 번호 쓰고요. 어떤 경매 인적 사건 안에서 며칠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에서 원고에 대한 배당 얼마로 피고에 대한 배당 얼마에 대한 배당을 삭제한다. 그죠? 얼마로 또는 피고에 대한 배당을 삭제한다 할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 똑같이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얼마로 해주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과 얼마에 대한 배당액을 0으로 해주고 또 피고 누구에 대한 배당액 빵원을 삭제하라 식으로 각 결정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요거는 이제 역시 예컨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경정하는데 아마 피고에 대해서 배당액 중에서 얼마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전부 다 삭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피고 채권 중에서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피고가 배당받을 금액을 정했을 때는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면 되겠죠, 그죠? 일부에 대한 취소가 되겠습니다. 소완료의 배당 실시. 자, 배당이소가 취소되거나 또 취하 간주되거나 또 배당이소 판결이 추후에 확정된 사실이 증명했을 때는 일단 이에 대해서 배당을 실시를 하고 법원은 아까처럼 추가 배당하는 경우도 있고 재배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각종 그 배당받을 채권자를 한번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서 하나씩 보겠는데요. 일단 이제 이 시간에는 제일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저당권자, 담보권자로서 저당권 채권자, 가등기 담보권자, 전세금 반환 채권자를 들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그 저당권자를 보죠. 자, 우리가 오른쪽에 315페이지에 저당권은 이제 민법에서 배웠듯이 그 우선 자기보다 후순위 채권자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원본, 이자, 위약금, 체납으로 인한 손해배상, 저당권의 실행 비용까지 받을 수 있죠. 물론 지원 손해보금에 대해서 저당권은 원본 이행기 후 1년분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저당권이 아닌 근저당권의 범위는 등기부의 그 채권 채굴 한도를 정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 한도 내에서는
그 안돈에서 이자 지원금, 위약금 그 범위 안에서 여기 미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경매 비용은 별도로 포함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경매 비용은 별도로 또 이제 영수증으로 받는 것이죠. 또 이제 피담보 채권은 또 이렇게 뭐 경매 신청이 되면 확정돼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과 부분에 대한 문제, 이 3번의 초과 채권 최고액만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가 없을 때는 초과 부분에 대한 배당이 가능하죠. 4번에 또 피담보 채권과 함께 저당권을 양수했는데 그 채권 양도를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부기 등기에 대한 순위들이 있는데 나중에 판례들을 모아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세권 목적에 대한 저당권 변제도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가등기 담보에 대한 경우는요, 우리가 1항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경매를 놓아서 그에 대한 범위에 대한 우선 변제권의 범위에 대해서 이제 민법처럼 정확한 규정들은 가담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등기 담보권에 대한 범위도 여기에는 우리가 민법 360조에 준용을 해서 해결할 수 있고요. 또 근담보 가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무상보증인이 가등기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된 채무도 가등기상의 피담보 채무 범위에 포함시키려 하겠다는 약정, 근담보 가등기를 했다면 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가등기 담보권 설정 후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약정으로 새로 발생되는 기존 담보권에 대해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해한개인에 대한 권리 침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2011년 7월달 판례입니다. 볼까요? 가등기 담보권 설정 후에 이해한개인이 제함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 그 새로운 약정에 의해서 가등기 담보권에 기초한 피담보 채권을 추가하거나 또 피담보 채권의 내용을 변경 확정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나 확정한 부분이 이해한개인 제함자에 대해서는 우선 채권에 포함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다번에 그 전세권에 대해서만 이제 좀 보시고 좀 시겠는데요. 전세금은 이제 일단은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최선순위 전세권은 오로지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내가 선택했느냐, 마냐, 즉 그 배당 요구를 한 것일 때만 소멸하고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 안 했다면 전세권자는 결국에는 매수인이 인수되는 부담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을 때 그 중에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의해서 경매법원에 배당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즉 임차인으로서 지위에 대해서 지위로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세권에 대해서는 배당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 판례도 배당 요구하지 않은 전세권에 대해서는 배당 요구가 있는 걸로 볼 수 없다는 것이 2010년 판례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양쪽 지위를 다 가져지지만 전세권은 경매로 해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임차인 지위와 전세권 지위가 했을 때 임차인의 지위에서 배당 요구를 했다가 돈을 못 받았을 때는 전세권의 지위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가 된다는 그런 판례, 2010년 6월자 판례를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전세권이 물론 경매를 소멸했을 때 전세권과 기타 저당권자, 가등기 담보권자의 순위는 등기의 전후 선후에 따른 것을 알 수 있고요. 물론 전세권의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일단 전세권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만약에 전세권의 기간이 끝나서 만료돼서 소멸되면 당연히 전세권 설정자는 그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제함자의 압류가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해서만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세권 등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는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변경 계약을 하면서 전세권이 일부 갚아서 소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거기에 달려있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위 전세권 일부 소멸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전세권에 대해서 이렇게 저당권이 있었을 때 이 K라는 사람도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세금액에 대해서 전세금을 줄이면요. 전세금을 일부 줄였다. 그럴 때는 여기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이제 주의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006년도 판례였습니다. 그리고 4번에 아까 주택임대차라든지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전세권 설정 등기 일자로 경매로 소멸된 것으로 보여지는 전세권이라도 주임법상 대항 요건을 갖춰서 최한 순위가 됐을 때는 임차권자로서 또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지위가 됐을 때 한 지위로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끝으로 이제 우리가 지상 건물과 그 땅 중에 그 건물만에 대해서 보통 전세권 등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건물과 토지가 있을 때 그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 등기를 해요. 그럴 때 전세권자는 주임법상에 만약에 전세권자는 이 건물에 대한 대항력이 있겠죠. 그렇지만 다행히 그 주임법상의 그 우선면제권 같은 요건, 주민등록이 되고 단역에 확정일자 받고 그랬을 때는 그 부지의 매각대금에서도 배당을 받게 될 수 있고요. 나아가 전세권 설정 계약서에다가 우리가 그 등기관리증에 등기필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전세권 설정 계약서에 날인된 등기소의 인도 확정일자를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 순위는 우리가 이때 그 확정일자가 되어 있는 그 전세권 설정 등기 일자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이 판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쉬었다.